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에서는 아무도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말하질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신비한 옷감이라고 모두가 믿어버렸기 때문이죠. 명백한 진실이 모든 사람의 눈앞에 있었지만 군중의 침묵은 그 진실을 덮어버리기에 충분했습니다. 뭔가 의심이 들고 호기심이 생겨도 다수가 아니라고 하면 그냥 수긍을 하게 되는 현상, 다수의 무지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니까, 많이 배운 사람들이 그렇다고 말하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구나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경제적 판단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외로운 순간은요, 군중과 반대편에 설 때입니다. 그 외로움을 이겨내는 힘은 치열한 학습과 고민일 겁니다. 군중은 군중일 뿐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다수결로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11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11. 11월 11일. 오늘 좀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실까요? 자, 오늘은 또 화요일이니까 KBS 기자들과 함께하는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데요. 중국이 한화오션 그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를 푼다고 밝혔죠. 우리 조선업이 한숨 돌렸는데요. 그런데 한미 무역협상의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이른바 공동설명자료, 예상보다 그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같이 또 이야기해보시고 전망도 같이 해보시죠. 올해 코스피가 70% 넘게 상승했죠. 오늘도 2% 가까이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줄여야 한다. 아니다. 오히려 더 늘려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또 여기에다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그 최고 세율을 어디까지 낮출 것인가 결정이 임박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의견도 같이 나눠주십시오.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정답은 4글자인데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증권과 금융 또 사행성 범죄와 관련된 양형기준 그 수정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 자본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요. 불공정 거래 또 그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정, 즉 주가 조작을 하면 처벌 수위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방침인데요. 특히 범죄로 벌어들인 이득이 300억 원 이상이면 특별 조정을 통해서 최대 이것까지 여기까지 형량을 높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그 형기의 끝을 정하지 않는 징역형이죠.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처벌이기도 합니다. 4글자로 그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의 경제뉴스 정리해봅니다.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증시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결자 해지 뉴욕 증시가 이제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나스닥이 2.27%나 급등을 했고요. 다우지수가 0.81%, 대형지수제 S&P 500 지수도 1.54% 상승을 했습니다. 공화당이 임시 예산안 15번에 걸친 표결 끝에 상원에서 일단 1차 관문을 넘었습니다. 찬성 60표로 가결이 돼서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 다수인 걸 감안하게 되면 이번 주 내 하원 통과가 유력시돼서 연방 업무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이 지난주 전 세계 증시를 이제 공포에 떨게 했던 게 AI 버블론이었는데 네. 오늘 19일입니다.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 오늘 실적 기대감이 5% 넘게 급등했는데요. 시트그룹은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오히려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이제 지금 기술주 중심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업종 지수는 3% 넘게 올랐고요.
여기에다가 지금 트럼프가 임명한 연준 이사가 있습니다. 이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가 네. 미국 경기 침체 막기 위해서는 12월에 B컷 0.5% 금리나 단행해야 한다. 일부 소수 의견이긴 하지만 그분은 항상 그런 얘기하죠. 예. 이런 얘기까지 하다 보니 어쨌든 셧다운 종료 기대감에 달러화는 약세를 기록했고요. 주요 통화 대비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수준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가 소폭 떨어졌습니다. 달러가 하락하자 국제 금값은 또 올랐습니다. 트라이온스당 4,120달러까지 2.8%나 치솟아 2주 만에 최고치를 12월 인도분 은가격도 4.75%나 올랐습니다. 국제 유가도 올랐는데요. 이라크의 이제 러시아 제재로 인해서 원유 공급 차질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중진리의 경우에는 배럴당 60달러대, 런던 선물거래소의 브렌트유 1월물은 배럴당 64달러대입니다. 지난주 이제 이 AI 거품론으로 급락했던 코스피 어제 3% 넘게 올라서 4,070선을 회복을 했는데 네. 오늘도 지금 뭐 2%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4,150선에서 이제 등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은 어제와 좀 다릅니다. 수급은 어제는 외국인 개인이 1조 넘게 매도했는데 기관이 한 1조 3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내다 팔고 있고 개장 쪽 개인이 지금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업종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3% 넘게 10만 4천 원 넘게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는 62만 5천 원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 반도체주들, 2차 전지주들 대부분 다 좋습니다. 시가총액 1위부터 24위까지 떨어지는 종목이 없네요. 예, 다 오르고 있습니다. 금융주 어제 좀 많이 오른 데 이어서 좀 오늘 좀 쉬어가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시장의 분위기가 완전 급반전됐네요. 자, 그리고 그 10월 15일에 부동산 대책 한번 나왔잖아요. 근데 통계를 누락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고 국토부 장관이 고발까지 당했어요. 맞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통계 논란이 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 통계 오류나 어떤 통계의 어떤 의혹은 후진국형인데 지금 굉장히 좀 정치적 논쟁으로 지금 과열되는 양상인데요. 논쟁이 과열될수록 국민들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분명히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앞서 이제 국토부가 11호 대책을 통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경기도 내 12개 합쳐서 총 37개 지구를 이른바 이제 투기과열 지구,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었는데요. 네. 이 투기과열 지구는 기준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대비 직전 3개월 동안 집값 상승률이 한 1.5배 정도 물가 상승률보다 초과한 경우 그리고 이제 조성 대상 지역은 1.4배를 초과할 때 지정이 가능한데 지금 야당의 주장은 뭐냐? 대책 발표 시점이 10월 15일인데 지금 물가 상승률은 7월과 9월까지만 적용하다 보니 일부 서울의 자치구와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지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부풀려졌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국토부의 주장은 뭐냐? 주택법상 해당 월의 통계가 없을 경우에는 가장 인접한 통계를 활용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9월 통계는 조사 완료 전이어서 활용이 좀 불가능했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법적 해석과 이제 행정의 어떤 투명성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 어쨌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이런 이제 투명성 그리고 통계 공개의 어떤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개선을 좀 해서 이런 논란을 좀 일축을 좀 해야겠습니다. 일종의 긴급 조치처럼 막 취해졌던 건데요. 근데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뭐 규제지역 지정 같은 거 그 근거를 국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없다면 당연히 또 국민들이 그 정책을 또 신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 종묘 근처에 재개발을 두고 이게 공방이 또 격해지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서울이 이제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인근 재개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 서울시장이 공개적으로 좀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제 종묘 맞은편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면
세계유산의 탁월한 이 보편적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라면서 서울시의 일방적 결정을 비판했는데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이건 이미 법원의 판결이 난 거고 그리고 종묘를 훼손하지 않도록 개발하고 있다라고 맞서서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인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통치권 간 이제 권한의 충돌이다라는 점. 사실 재개발은 서울시 권한이죠. 근데 세계유산보호나 이제 국익 차원의 이제 문화재 관리는 중앙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도시개발과 이제 문화유산의 균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종묘라는 이제 유산 있는 공간에 고층 개발을 허용하게 되면 도시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좀 감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개발을 지나치게 좀 억제하게 되면 도시 재생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점인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뭐 일반 서울 시민들은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좀 대립각을 세우지 말고 좀 조화를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걸 넘어서 계속해서 지금 이 권한을 두고서 지금 중앙정부 서울시가 지금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민들을 오히려 더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의 차이로도 보입니다. 이거는. 또 하나가 위메프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회생 절차를 밟았었는데 결국 파산 선고가 내려져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자만 약 10만 8천 명입니다. 피해 금액만 5,800억, 6천억 원이 육박하는데 네. 일단 서울회생법원이 지금 1년 4개월 만에 회생 심리 끝에 위메프의 회생 절차를 폐지하고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은 우선 변제 대상은 임금, 퇴직금 그리고 조세 채권단이거든요. 네. 채권단은 분명히 이제 담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제 우선 변제가 대상이고 일반 판매자나 소비자는 후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데요. 지금 부채가 한 4,462건 그리고 남은 자산이 486억 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빚잔치 하더라도 채권자들한테 돌아갈 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피해자 상가는 이제 구제율 0%다. 제도 사각지대 속 이제 소비자들 피해자들한테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서 이제 싱가포르 기반의 이제 이커머스 플랫폼이죠. 큐텐결센 팀원 위메프가 지난해 7월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가 불거지면서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을 했고 기업은 그 사이에 이걸 회생 가능한 건지 네. 아니면 이제 이 파산 절차를 밟을지를 검토한 끝에 후자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이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어떤 기업의 경영 실패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좀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면서도 소비자 판매자를 보호할 만한 안전장치가 좀 없다는 게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팀원 같은 경우에는 인수자를 만났는데 그렇죠. 위메프는 결국 살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파산 선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돈을 빌려줬거나 아니면 물건을 납품했던 사람들은 그 돈을 또 떼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기 범죄 많다면서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 구인 광고를 가장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네. 뭐 포장 알바다, 재택근무와 같은 문구로 지원자를 유도한 뒤에 외부 사이트 회원값을 요구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생년월일, 전화번호, 인증번호를 탈취하는 방식인데요. 아하. 이렇게 빼낸 개인정보는 뭐 소개팅 앱 무단 가입에도 이용이 됐고요. 또 사칭 계정을 만들어서 로맨스 스캡 등 2차 피해로 이어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온라인 피해 365 센터의 통계를 보면 올해만 178건의 상담이 접수가 됐고 이 중에 162명은 무단 가입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 탈퇴 조치를 받았다라고 하고요. 특히나 이제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계정을 좀 대여를 빌미로 접근해서 중고거래 사기나 광고 계정을 좀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직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요. 또 외부 사이트 가입을 요구한다 이러면 좀 의심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본인의 동의 없이 앱 가입이 확인됐다면 즉시
고객센터 신고와 더불어서 경찰에 피해를 좀 접수를 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단기 알바라도 구하려는 분들을 또 나쁜 식으로 이렇게 또 엮어가고요. 조심할 게 너무 많네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원탁의 기자들 K 만나보시죠. KBS 김준범, 석민수, 이세중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역 전쟁 혹은 관세 협상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그래도 좀 한시름 놓았죠. 고비를 좀 넘긴 것 같고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 조선업 대표회사 한화오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이 그 미국 법인에 대한 제재를 한다라고 해서 이것도 좀 철렁했었잖아요. 근데 이거 공식적으로 이제 푼다고 발표가 난 겁니까? 평가부터 좀 해본다면 이세중 기자.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달에 그 중국의 해운 물류 조선업 겨냥한 그 미 무역 대표부에 그 301조 조사 협력했다. 그러니까 쉽게 네. 얘기하면 자신들이 중국 기업에 해를 끼쳤다. 뭐 이러면서 그 한국 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 하나필리조선소나 하나시핑 이런 5곳을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이제 제재 대상으로 지정을 했는데, 그 지난달 30일에 이제 시진핑 트럼프 미중 정상이 만나서 우리 무역 전쟁 이제 확전하지 말자 이런 합의를 하게 됐고, 그러면서 미국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01조 조치를 중단을 했고, 그에 대응해서 이제 중국도 1년간 유예를 이런 제재를 결정하는 그런 발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1년 유예죠. 완전히 뭐 없애겠다, 아예 안 하겠다는 또 아니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이번에 경주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의 예. 결론 자체가 예. 1년 봉합이거든요. 그러니까 1년 예. 본질적인 거는 서로 합의 안 했고 뭐 타이완 문제라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고 1년만 일단 미뤄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수 제재였던 한화에 대한 그 한화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유예도 1년 미뤄놓은 거죠. 그러니까 약간 방학 숙제 미루듯이 미뤄놓은 거여서 이게 해결된 건지는 아닌지는 약간 애매합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조선업 협력 여기에 대해서 또 신경을 또 안 쓸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측의 무역 보복에 대한 또 재보복 카드로 또 이걸 또 안 쓰지도 않을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민수 기자.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대응을 한 거죠. 미국이 이제 펜타닐 관세를 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 맞대응을 하는데 그 통상 전문가들은 요즘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과거의 중국이랑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중국이 뭔가 미국으로부터 타격을 받으면 한참 있다가 뭔가 반응이 나오고 그랬었는데 네. 요즘엔 정말 이번에 그 히토류 관세 그 히토류 수출 통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뭐 즉각적으로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발표를 해버렸고 그 패키지에 이것도 같이 들어 있었던 거죠. 중국이 막 꼭 이것만 못마땅해서 그런가? 그건 아니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세계 조선업 흐름이 사실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었는데 미국이 이제 그걸 다시 붙잡아서 한국을 지렛대로 붙잡아서 다시 조선업을 부흥시키려고 하니까 하필이면 한화가 걸린 거죠. 왜냐하면 이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자체도 사실은 한국 조선업과 미국이 손을 잡은 게 아니라 한화오션이 미국 정부와 손을 잡은 거거든요. 실체가. 네. 그렇다 보니까 이 한화가 타깃이 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한화에 대한 중국이 제재를 하려고 했다가 푼 거는 뭐 해결이냐 아니냐 뭐 이거보다도 저는 이제 중국이 한국을 뭐 점잖게 표현하면 견제하는 뭐 괴롭힐 수 있는 카드가 하나 더 늘어났다는 걸 우리가 확인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는 전통적인 방법은 히토류 수출 안에 뭐 그 다음에 한한령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조선이 한국과 중국이 원투로 세계에서 경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조선이 미국을 살려주겠다고 미국 쪽으로 확 붙으니까 네.
이제 한국의 조선업을 괴롭히는 게 한국의 약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뭐 수틀리면 꺼낼 수 있는 카드라고 생각합니다. 꼭 뭐 한화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조선 3사, 그다음에 거기에 협력업체, 거기에 들어가는 그 원자재 조달까지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은 약점들이 있을 텐데 이제 중국이 그걸 유효한 카드로 활용하는 걸 하나 이번에 시범 삼아 보여줬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면 앞에서도 이야기한 게 1년 유예였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도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서 이거는 과연 얼마나 갈까? 그리고 1년 유예라는 그 기간을 딱 생각해 보면 내년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 시즌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준범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1년 뒤에 약속을 지킨 적이 몇 개나 있나요?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또 그 바뀔 수 사이에 있고. 분명히 또 뭐 뭘 푸네 마네 할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내년 10월로 일단은 미뤄놨지만 또 중국과 미국 사이는 언제든지 사실 미국과 중국이 앞으로는 우리 싸우지 않고 세계 넘버 1, 2를 나란히 하고 살겠다라고 합의하지 않는 한 이 긴장은 항상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내년 10월로 미뤄놓은 거는 뭐 10월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은 지금은 합의했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 휴전이 끝나고 다시 국지전이 발생하는 거는 뭐 언제든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중 간의 그 갈등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을 잘 봐야 한다. 그 변화에 따라서 또 어떻게 말이 변할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의 후속 조치도 우리가 챙겨봐야 하는데 이른바 팩트시트라고 하는 상호 간에 이제 관세를 어떻게 조정을 하고 어떤 대응들을 할 것인가 약속한 문서가 공개돼야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정상회담 끝나고 그 일주일 후에 공개된다고 했었는데 아직도 이거 안 나온 거죠. 벌써 지금 11월 중순인데 예. 원래대로라면 지난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네. 우리 측 설명을 보면은 이제 뭐 초안은 거의 마련이 됐는데 그 안보 분야 일부 문구를 조율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언제 될지 지금 시점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쟁점으로 나오는 게 그 핵추진 잠수함 건조 문제에서 좀 갈등이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해야 한다. 우리는 원래 자주국방 강화하려고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해달라 요청을 네. 했고 미국의 핵 연료를 제공해달라고 한 거였는데 이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조선업 제도권에 방점을 두고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미국 내에서 건조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이 좀 다른 상황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그 원자력 추진 잠수함 자체를 건조하는데도 시간을 수년이 걸린다고 하죠. 뭐 2030년 이야기도 나오곤 하는데 근데 그게 아직 그 제조업 인프라가 약간 미국에서 만든다면은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 우리 기업이 미국에서 만들어도 또 들여오려면은 또 우리가 미국 법인에게 뭐 돈을 주고 사오는 형태 또 그렇게 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네, 트럼프도 그걸 또 원할 테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상회담 바로 다음 날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하러 가기 직전에 경주에서 이제 뭐 X가 아니라 그 본인 소셜 미디어에 올렸죠. 그 트루스 거기에, 소셜. 예, 네. 트루스 소셜에 이제 필리조선소에서 만들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필리조선소는 사실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그렇죠. 작죠. 네. 작기도 작거니와 그런 설비가. 안보 문제 때문에 좀 이 도크 자체도 폐쇄된 도크가 필요한데 그런 폐쇄된 도크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더러 이 뭐 상선을 건조하는 데여서 사실은 그 근처에 있는 다른 군함을 건조하는 도크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또 필리조선소 자체가 그 방산 라이선스가 없기 때문에 뭐 현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방위 물자를 이제 한국에 들어오는 셈이 돼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만드는 거랑 전혀 다른 규제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어려운 일이라서 이게 처음에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그냥 말로만 해주겠다 하고 정말 주기는 싫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나 이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또 뭐 그 두 정부가 좀 협의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뭐 그 제가 뭐 군사 분야에 대해서는 약간 문외한에 가까워서 한국에서 짓는지 미국에서 짓는지 이거는 사실 뭐가 더 상업적 합리성이나 군사적 합리성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매우 오래 걸릴 문제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미국이 한국 전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 추진 잠수함을 허용해준 나라가
호주인데요. 네. 그래 호주 너희도 핵추진 잠수함 가져도 돼라고 미국이 허가해 준 게 2021년입니다. 자 그러면 첫 잠수함 호주가 초도 잠수함을 가질 걸로 예상되는 해가 2034년이에요. 2021에 허가 2034에 첫 잠수함 13년 걸립니다. 이것도 지금 아무리 우리가 조선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거기 때문에 이게 그게 막 분출을 다툴 만큼 그렇게 진척될 수도 없는 사안이고 그렇게 안 달릴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또 저는 다만 이 팩트시트가 늦어지는 이유가 현재로서 알려지기로는 이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느냐에 대해서 한미 간에 이견이 있어서 그렇다고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게 전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 보면서 진짜 이제 통상 문제라는 게 정말 예측이라는 게 아예 불가능한 이슈가 돼버렸구나. 시계를 한 3주 전만 3주 전만 돌려도요. 오로지 관세 200억, 2천억 달러, 3,500억 달러 요거에 모든 현안이 집중이 돼 있었지. 핵잠수함, 건조, 뭐 원자력 추진 잠수함, 원자력의 이응자도 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게 또 현안이 돼버렸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관세 합의된 게 발표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한 달 뒤, 한 달 뒤에 뭐가 쟁점이 될 거야. 이쯤이면 이렇게 될 거를 예상하는 게 이제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정말 너무 예측성이 너무 심해졌다. 예. 예상하기도 너무 어렵고 일단은 상호간에 합의는 했다고는 합니다만 문서로 남아야도 효력은 발생이 될 테니까 일단 뭐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네요. 백한용님이 금관의 효력이 떨어진 듯 점점점. 그런가요? 조선업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어찌됐든 간에 조선 산업 자체로 봤을 때는 뭐 사실 기업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미국에서 만들어도 미국 법인에서 연결 재무제표를 쓰면서 숫자로는 실적으로 잡힐 테니까 조선업의 그 호황을 또 기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군사적인 협력으로 인해서 조선업의 사이클이 더 길어지지 않을까, 호황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하거든요. 얼마나 더 도움이 될까요? 그게 이제 특수선이라고 하죠. 군함 같은 걸 만드는 게 특수선인데 조선업의 사실 일부 분야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런 게 조선업 호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현재 수주 상황을 보면 수주의 꼭지점에서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그 상호 관세 이런 게 이제 세계 교역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하니까 상선의 발주도 좀 줄고 있고 오히려 조선업 자체의 업황은 좀 꺾이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이 특수선 같은 경우에는 그럼 조선사들이 왜 이렇게 목을 메고 하려고 하느냐? 사업 포트폴리오 상에서 이 사이클에 의한 상선이라든지 뭐 유조선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사이클과 관계없이 꾸준히 실적을 낼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걸 좀 확대를 하면 우리가 불황기에 좀 잘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하시는 것처럼 막 이 조선업 호황으로 가기에는 좀 연결이 약하고 다만 미국이 사실 조선업이 무너진 게 어느 정도까지 무너졌냐. 지금 핵추진 항공모함, 핵추진 원자력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것들을 새로 만들려면 미국에서 새로 만드는 게 좀 어려울 정도라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의 기술력이나 뭐 우리의 그 노동자들이나 이런 그 노하우가 좀 미국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좀 현금 흐름도 생기고 실적이 좀 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과 지선박으로. 네. 미국과 조선업이 밀착을 하면 일단 일감은 꾸준히 생길 거기 때문에 네. 일감이 없는 상황보다 일감이 있는 상황이 좋은 거는 맞는데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비용과 가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방금 상민수 기자 말했듯이 미국은 지금 조선업에 거의 황무지에 가깝기 때문에 시설부터 그다음에 인력 교육 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단 초반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자체는 현금 부담이 될 거고요. 물론 초반에 투자를 많이 해서 그게 다 수익으로 회수가 되면 당연히 좋은 일인데 반도체도 라인 깔 때는 돈 들어가지만 돌리기 시작하면 수익이 되니까 그런 것처럼 좋은 일인데 기본적으로 군함을 만들어주기 시작하면 이게 전략물자, 국방물자는 완벽히 정부가 키를 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간회사는 끌려가는 거예요. 네. 이게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용이 한 100억 들어간 군함을 미국이 한 200 쳐주면 좋은 일인데 120 쳐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미국 정부랑 소송할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을 봐야 그리고 구체적으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지를 봐야 이게 정말 우리한테 돈이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코끼리에서 끌려가는 건지.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무조건 호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더구나 상대가 예측하기 힘든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도 나와요. 그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한 그런 조선 회사들이 배만 미국에다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다. 배는 비싸게 못 팔지언정 국산 무기 체계를 또 미국에다 수출하는 어떤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특정 이제 그룹사는 그런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또 해석이 또 나오죠. 관세 정책, 그 미국의 관세 정책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이게 미국 내에서도 참 논쟁이 많더라고요. 우선은 관세 정책에 대한 반발이 또 높아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그거를 이제 국민들에게 배당금 형태로 돌려줄 수 있다. 관세 수익 어마어마하다. 1인당 얼마씩 받을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현실성 있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한다고 하니까요. 뭐 현실을 만드니까 뭐 하겠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추진력 하나는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니까 한 290만 원 정도. 우리로 치면 290만 원 정도를 지금 미국 정부가 올해 관세 한 8월까지 현재 작년보다 늘어난 관세가 수입이 한 1,400조 원 정도라고 하거든요. 엄청난 숫자죠. 그걸 이제 물론 미국 정부의 예산이 엄청 크기 때문에 미국 정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아직 뭐 한 자릿수 퍼센트긴 합니다만, 근데 어쨌든 그거를 우리로 치면 우리 뭐 재난지원금이나 소비 쿠폰 나눠주듯이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는 거고, 우리는 몇십만 원 나눠줬지만 미국은 개인당 한 300만 원, 스케일이 다릅니다. 그렇게 나눠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미국 국민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지금 미국 연방 대법원에서 붙어 있는 이 상호 관세가 위헌이냐 합헌이냐, 위법이냐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 논쟁에도 여론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라고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 갑자기 지금 주는 건지. 네. 왜냐하면 또 이제 법원 판결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 1심, 2심에서는 트럼프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하는 상호관세 정책이 불법이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네, 법을 어기는 거라고 나왔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정말 불법이라고 했을 때 네. 굉장히 이 관세 정책이 제동이 걸릴 텐데 그러면 또 뭘 가져올지 도대체 뭐 제가 생각했을 때 트럼프는 우리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그러면 불법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 법을 어겼습니다. 관세 정책을 수정하고 FTA 맺은 나라와 다시 관세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할 리는 없거든요. 뭔가 또 우회를 하고 뭔가 이 판결을 공격하면서 새로운 무역 규제를 도입할 텐데 그러면 사실 상대국은 더 불확실성에 시달리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될 것인가. 약간 좀 상상의 나래를 펼치자면 그래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게 그러면 지금까지 걷었던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업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거냐, 환급해줘야 하는 거냐, 그리고 또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힘이 쭉 빠지지 않겠느냐, 아니다 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또 관세 장벽을 펼칠 것이다. 별의별 전망들이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관세를 펼칠 겁니다. 지금 이제 이게 사실 우리가 미국 법을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냐 싶긴 하지만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붙어 있는 거는 네. 상호 관세만 위법이냐 합법이냐를 따지는 거예요. 상호 관세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비상경제법.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은 뭔가 경제가 비상사태가 되면 비상적인 수단과 규제를 동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의 그 미국의 무역 적자가 심각한 것은 비상사태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규정을 하고, 자, 비상사태니까 나는 상호 관세라는 비상 대권을 쓸 거야라고 지금까지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제동이 걸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뭐 품목별 관세라든지 우리가 뭐 많이 들어봤지만 슈퍼 301조 이런 것들은 다른 법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연방 대법원이 위법이라고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상호 관세가 위법이면, 상호 관세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 일괄해서 관세를 매기는 게 상호 관세잖아요. 그리고 품목별 관세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는 건데, 자, 상상해보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일반적으로 매기는 관세가 위법이면 그러면 나는 모든 품목에 대해서 다 품목별 관세를 매길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정말 우리는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 수학 문제 풀었는데 선생님이 출제를 바꿔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호관세 때문에 25%인 거 15%로 낮추려고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최소한 다
뭐 10%인 나라도 있습니다만 15%로 이제 줄을 맞춰놨으니까 출발선에서 우리는 이제 똑같아진 거긴 한데 이거 나중에 대법원 판결 이후에 달라지고 트럼프가 들고 나오는 또 다른 해법 변칙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나오면 이제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트럼프 야 대통령을 이게 쉬운 게 없습니다. 네,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게 결국에는 이제 미국 제조업의 붕괴, 그다음에 이거를 이제 살려야 된다는 뭐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 된다는 그런 그 흐름인데 그 흐름이 뭐 그 법원 판결로 해소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 연방 대법원 판결과 함께 내년 이제 연준 의장 파월 의장도 내년 5월이면 반년 남았잖아요. 네. 그 연준 의장 교체 시기와 맞물려서 또 통화 정책으로 옮겨갈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한 변수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미중 간의 무역 갈등 1년은 유예가 됐습니다만 또 그 1년 사이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하루하루 또 우리가 살얼음판을 걷게 되는 거죠. 임지은 님이 트럼프 말 한마디로 국내외 경제 정세가 휘청휘청거리네요. 제발 안정적이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트럼프 1기 때도 우리가 겪어봤듯이 2기 때도 아직도 트럼프 2기는 1년이 안 됐다는 거. 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또 넘어갈게요. 교도소의 무기한 구금하는 형태. 사형 다음으로 가장 무거운 형벌은 무엇일까요? 오늘 좀 경제상식 퀴즈가 좀 무시무시하죠. 요거 내드리는 이유가 이겁니다. 최근에 대법원이요. 증권 또 금융범죄의 양형 기준을 수정하고 있는데요.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 조정 같은 증권 범죄를 했을 경우에 최대 이것까지 형량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불공정 거래 사람들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또 시장 규모 커질수록 또 이거 증가하죠. 그래서 엄정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이런 또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정답 네 글자는 무엇일까요? 그걸 맞춰주시면 됩니다. 9003님이 저를 현명해지게 도와주시는 성공예감 관련자분들 매일 감사드립니다라고 또 글을 올려주셨고요. 4560님 예쁜 게 죄라면 나는 이거라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고요. 네, 윤진호님 2021년 11월 11일 11시 50분에 결혼을 했습니다. 오늘 결혼기념일이시네요. 결혼도 이 네 글자인가요? 이 네 글자처럼 오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보야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밤 9시가 아니라 아침이에요. 오전 9시 43분입니다. 밤방송인 줄 헷갈릴 뻔했습니다. 문재남님, 그러니까 증권 관련 범죄에 대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재산도 전액 환수해야 겁먹을 것 같은데요라고 의견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5162님도 우리나라는 범죄자들한테 너무 법이 관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자꾸 재범이 생기고 있네요라고 보내주셨네요. 만약에 이들에게 이 네 글자처럼 형벌을 가한다면 재범 자체를 할 수가 없겠죠. 예, 형기가 없이 징역을 살 수 있을 테니까요. 그 네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지난주에는 증시 요거 쳐다보는 게 좀 무서웠거든요. 조정이 너무 막 심해가지고 오늘은 또 현기증나게 올라가고 있네요. 와. 코스피가 어제도 한 3% 올랐는데 오늘도 2.65% 추가로 올라서 108포인트 오른 4,181까지 오르고 있어요. 요즘은 위든 아래든 하루에 100 정도는 기본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대형주들이 또 움직이다 네. 보니까 야 잠시만요. 그 오늘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거의 5% 가까이씩 올라가고 있어요. 현기증 납니다. 어떠세요? 요즘에 증시 볼 때? 진짜 어지럽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저희 팀에서 기사 쓰느라고 지난주 월화수목금 고점이랑 저점을 재봤더니 일주일 동안 예. 380이 움직였어요. 포인트로. 일주일 동안 380포인트가.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널뛰기, 변동성. 아까 제가 우스개로 말씀드렸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위든 아래든 한 번 움직이면 100은 기본으로 움직여요. 어쩔 땐 150, 200까지도 움직이고.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기회이긴 한데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근데 약간 좀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좀 다들 흥분해 있습니다. 네. 흥분해 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약간의 악재만으로도 지난주처럼 시장은 급격히 흔들리고 그러다가 미국의 뭐 셧다운 그러니까 이제 다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다 이런 이슈 나오니까 또 막 환호성 급합니다. 급하긴. 그 조금 더 이제 길게 보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기 위한 이제 정책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오고 있는데 특히 큰 손이라고도 하죠. 국민연금.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에 다시 한번 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게 또 많이 찼다면서요. 비중에서. 이게 원래 국내 주식을 미세 단계적으로 축소를 해왔었는데 지금 보도 보니까 그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뭐 17.5%로 추정된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올해 그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한 그 배분 그 자산 배분 기준상의 그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이 14.9%인데 네. 이미 요거보다 3% 포인트가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이 11.5%였으니까 상당히 지금 그 비중이 늘어난 그런 상태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예. 그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한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형주가 오르고 있잖아요.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주로 대형주가 들어 있는데 이게 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버리면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이제 개인 투자자가 8월에 5만 원, 뭐 7만 원대 이렇게 갖고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삼성전자 10만 원 넘었으니까 지금 보면 그 사람의 포트 비중에서 완전 다른 것처럼 그런 영향도 있다고 봅니다. 뭐 더 순매수한 것도 있겠으나 순매수하지 않았더라도 자연히 주가가 올라가면 비중이 커지는 걸 테니까요. 국민연금이 그 중에서도 많이 들고 있는 거 아니면 최근에 선택한 종목이 있다면 또 이것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국민연금의 보유 종목은 공개가 돼요. 되죠. 다만 시차를 두고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3달 정도 지나서 공개되는데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을 산 거를 많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해외 주식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 투자들이 많이 들고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해외 주식은 엔비디아, 뭐 펠란티어 이런 거 많이 새로 최근에 신규 매수했고요. 국내 주식은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주식 1위 삼성전자, 2위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현대차. 뭐 시가총액 수익이랑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무슨 엄청나게 깜짝 놀랄 주식을 발굴하는 건 아니고요. 국민연금 정도 되는 크기의 자산운용사가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종목 자체는 대형주 위주로 안정적으로 가는 게 분명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지금 현안은 국민연금이 뭐 아시겠지만 매년 그 자산 배분을 하잖아요. 자, 국내 주식을 국민연금이 굴리는 돈이 지금 한 1,400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그걸 100으로 봤을 때 국내 주식은 몇 퍼센트 사고 해외 주식은 몇 퍼센트, 국내 채권은 몇 퍼센트, 해외 채권 몇 퍼센트 다 정해 놓는데 네. 본의 아니게 올해 코스피가 너무 많이 올라서 방금 성민수 기자 말처럼 올해 정해 놓은 한도는 이미 넘어 버렸고요. 14.9%를 들고 있기로 했는데 다만 이게 14.9%라고 딱 고정할 수는 없으니 여유를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 그래서 17.9%까지는 일단 여유분인데 최근 추정치로는 방금 이세준 기자 말처럼 17.5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럼 코스피가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한도를 뚫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계적으로 보자면 국민연금은 한도를 미리 정한 저 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규정을 지키기 위해. 규정을 지키려면 아니면 최소한 더 이상 사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코스피가 이렇게 4,200선까지 올라오는데 국민연금이 정확히 몇 퍼센트를 기여했느냐라고 측정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기여했던 건 분명하거든요. 기관이 엄청나게 매수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큰 기관의 매수세 하나가 엔진이 꺼지는 거니까 지금 같은 속도로는 못 올라갈 확률이 있죠. 그럼 그게 지금의 투자자들에게는 불만 요인이겠죠. 그러니 야, 세상에 원칙만 지키는 그런 답답한 사람들이 어딨냐. 이번엔 예외를 두고 확 오를 때 끌어올려서 좀 더 사라. 이런 여론이 분명히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오늘만 살고 말 거냐. 우리가 원칙을 정해놨으면 원칙을 지켜야지. 지금 주식 투자자들조차고 미래 자산을 그렇게 운용하면 되느냐라는 원칙론이 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찬반 여론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이제 비중이 늘어났다라는 건 이제 현상인 거고 여기에서는 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3%포인트까지 그 보유 비중을 조절할 수 있는 것 외에도 이게 이제 중장기 자산 배분안에 따라서 그 퍼센테이지를 더 높이거나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규정에 대해서 그 규정을. 그럼 그 규정상으로 국내 주식 비중을 더 늘려야 한다. 아니면 유지해야 된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줄여야 한다. 이것도 사람들의 생각이 막 엇갈리더라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장 국내 주식 투자자는 이제 김준범 기자 얘기했듯이 국내 주식을 계속 사줬으면 좋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은 랠리잖아요. 장세가 워낙 좋을 때니까 불장이니까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사실 이게 증시가 박스권으로 들어가면 국민연금 수익률이 최근 몇 년 새에는 그렇게 좋지 않았던 때도 많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거는 인구 감소 국가잖아요. 인구 감소 국가에서는 어떤 시점이 되면 연금을 내는 사람보다 내줘야 할 연금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지금은 이제 롱 포지션 주식을 사는 입장이지만 그때 되면 갖고 있는 주식을 팔아서 연금으로 돌려줘야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들을 팔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때 시장의 충격은 또 그걸 누가 감당해낼 거냐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서 중장기적으로는 아무래도 국내 주식 비중을 좀 줄여가는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세준 기자의 생각은 어때요? 사실 그 과거 몇 년간 국내 증시가 부진했고 글로벌 투자 전략 실패하면서 국민연금 수익률이 계속 목표치보다 계속 낮았거든요. 네. 그래서 국민연금이 그 국내 주식 비중을 줄이면서 글로벌 분산 투자 강화하겠다 라면서 이제 공식화하면서 해외 주식 비중을 늘린 건데 이게 최근에 이게 코스피가 그 랠리를 뛰면서 이제 코스피 5천 전망 나오면서 국내 주식 비중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건데 사실은 그 한국은행도 최근에 보니까 그 국민연금이 국내 투자를 좀 늘려달라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 매력도를 높여야 된다. 해외 투자 쏠림 완화해야 된다라고 제언했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성민석 기자 말한 것처럼 줄이면 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줄일 필요도 있겠지만 사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코스피를 성장세로 이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보다는 더 많이 가지는 게 굳이 나쁠까라는 생각도 가지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럼 뭐 이건 정답은 없는 문제고 각자의 견해가 있을 텐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성민수 기자처럼 국내 주식 비중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쨌든 이건 모두의 자산이고 우리가 오늘 2025년만 살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이건 최소한 50년, 100년 길게 끌고 갈수록 좋은 자산인 거니까. 그렇다면은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는 팔아야 되는데 국내 주식을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그때 팔기 시작하면 국민연금이 팔면 난리 나요. 근데 안 팔 수가 없는 상황이 올 거란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미리미리 대비해서 줄이는 게 맞고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총이 100이라면 한국의 주식시장 시총은 1 정도 됩니다. 1.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국민연금의 자산운용 100 중에 14.9, 15를 한국 주식에 넣어놓고 있어요. 네. 과하게 넣어놓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걸 한 방에 지금 다 팔아라 그러면은 뭐 코스피가 붕괴하게 되는 그런 안 되겠지만 그 국민연금이 그렇게 할 리도 없지만 차츰차츰 줄여나가는 거는 분명히 필요한 거고 사실 이렇게 오를 때 팔아야 돼요. 떨어질 때 팔면은 이중으로 더 낙폭을 키우는 거니까 네. 더 못 팝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오를 때 그 상황이 좋을 때 뼈를 깎는 심정으로 줄여놔야 나중에 분명히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덜 충격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또 국민연금이 그 주식을 안 팔아도 되는 상황으로 간다면 훨씬 더 좋을 텐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시세 차익뿐만이 아니라 배당 소득을 통해서 현금 흐름이 더 생겨버린다면 사실 그게 국민의 노후 자산의 안정적인 또 증식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또 논의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12월 2일까지가 예산안 처리 기간이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3주 남았습니다. 3주 안에 그 부수법안인 세법 개정안도 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 지금은 45%인 걸. 원래 정부안이 35였죠.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소영 의원을 비롯해서 25%로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고 어디까지 갈까요? 혹은 얼마 정도로 정해야 할까요? 근데 사실 이게 최고 세율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봤을 때 이게 원래 배당 소득이 그 대상이 연 2천만 원이 넘는 건데 사실 연 2천만 원만 보더라도 연 2천만 원을 넘게 받는 배당 소득 받는 게 사실은 일반 사람들이 공감은 사실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기는 해요. 특히 이 그 최고 세율 같은 경우는 이게 3억 원 초과 구간을 35%에서 25%까지 낮춘다는 건데 이게 배당 소득만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이게 초보자들이 사실 혜택을 보는 거 아니냐라는 초부자들. 예, 이게 결국 전 대부분의 사람들의 혜택이라기보다는 결국 초보자들만 혜택을 보는 거라는 생각을 또 지우기는 좀 힘든. 그래서 그 합니다. 부자 감세 프레임을 벗어나는 이게 되게 어렵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그 초부자들이 배당을 많이 받고 혜택을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이 자산을 다른 데 투자하지 않고 한국 기업들한테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기업들도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났을 때 배당을 해줄 것이냐, 아니면 재투자를 해서 또는 다른 회사를 인수해서 무언가 더 큰 수익을 노릴 것이냐, 이렇게 봤을 때 한국 시장에는 지금 배당보다는 이쪽에 초점이 훨씬 더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도 좀 이참에 배당을 많이 해주는 기업들도 좀 늘어나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해서 배당으로 이익을 누리려면 결국에는 그 부자들이 어느 정도 그 이익을, 세금을 좀 깎아줘서 이익을 좀 더 누리는 거는 사회적으로 좀 용인할 필요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그 배당소득세가 최고 49.5%까지 종합세율로 갔기 때문에 부자들 입장에선 차라리 배당 안 하고 나중에 회사에 쌓아놨다가 회사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가 27.5%거든요. 최고 세율이. 그러니까 이제 배당할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투자자들은 투자를 해도 시세 차익만 노릴 수밖에 없었고 배당을 못 받으니, 이런 것도 좀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이거. 요 이야기는 아마 배당소득 분류과세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이야기가 나올 테니까요. 나중에 또 기회를 한번 또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KBS 김준범, 석민수, 이세준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역사 속 리더십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게임 이론과 역사 속 인물들의 이야기를 또 재미나게 버무려 드립니다.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